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정말 성큼 다가올 줄 알았는데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죠? 며칠 전에는 또 미국의 포드차 주가가 20% 가까이 하루에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요즘 또 대세라는데 동남아 시장 보면 또 중국 전기차들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알쏭달쏭한 이 삐뚤빼뚤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좀 반듯하게 펴줄 분 모셨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예전에 저 KBS에서 라디오 진행할 때 많이 뵀었는데. 뵀었는데. 네, 그때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네. 오늘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자동차 얘기하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쭤볼 게 많아요. 그런데 마침 네. 또 저기 MC께서 네. 그 반가운 분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포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포드차는 왜 그랬대요? 그날 지난주 금요일인가 18%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산업을 보는 건데 근데 이 정도 떨어지면 뭐가 그 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그 아니에요? 산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만의 문제인 건지를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어떤 뭐 장래성 이런 네. 거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하나는 많이 팔았니? 네. 실적. 네. 근데 너 많이 팔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남겼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보잖아요. 포드가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많이 못 팔았냐? 많이 팔았어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상반기에 작년보다 약간 1% 정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래 얼마나 벌었니라고 딱 까보니까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지? 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면 왜 돈을 못 벌었을까를 봐야 될 텐데 이게 품질 보증 비용을 세게 충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드가 미국의 여러 자동차 회사 중에 리콜이 가장 많이 걸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차종이 엄청나게 많은 리콜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 비용을 다 충당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당한 게 대략 한 5조 원 정도를 이미 충당을 했는데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 한 1조 원 정도로 더 충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결과를 보니까 차는 많이 팔았는데 남는 게 얼마 없네. 그러면 포드는 대당 수익률이 낮은 거 아니야. 앞으로 이 회사 계속 이렇게 품질 문제 발생하고 그러면 팔아봐야 이제 계속 돈이 안 남겠구나라는 네. 판단을 이제 시장에서 한 거라고 봐야죠. 미국에서 어느 회사가 차 제일 많이 팔아요? 미국 당연히 뭐 GM이. GM과 도요타가 많이 팔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드도 뭐 적게 파는 회사는 아니고 포드가 네. 이제 주로 픽업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픽업에서는 괜찮은데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남겼지만 사실은 이제 보상 비용으로도 많이 지출했다. 이제 그 부분이 네. 이제 주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하루에 폭락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뭐 일시적인 반등도 없었어요. 계속 그 가격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품질 문제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는 하루 아침에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너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차가 자꾸 고장나서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자꾸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자 1개월 뒤에 다 해결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품질 문제는 사실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서 품질 이슈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 입장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꽤 되겠구나. 심지어는 그 포드 사장이 이제 짐팔리 CEO인데 화를 냈었어요. 왜 우리의 품질 이슈가 경쟁사 대비 이렇게 많냐. 그래가지고 별도 품질 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까지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시간에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주주들이 그 CEO한테 화낼 일 아니에요? 그 CEO가 화낼 일이에요? 그럼 뭐 CEO 그 입장에서는 회사 차량에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CEO가 뭐 근데 또 직원들한테 전문경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발생해가지고 네. 했던 문제를 왜 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국처럼 주주 자본주의가 확실한 나라에서 하여튼 뭐 무슨 내연기관차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네, 포드의 어떤 수익률 더 들여다보면 자꾸 리콜 당하고 품질에 문제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에서 18%가 떨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체로 보면 네. 미국이 상반기에 자동차 많이 팔았어요. 미국 내에서 780만 대 정도 팔았는데 GM도 조금 증가했고 스텔란티스도 조금 증가를 네. 한 건 아니지만 좀 빠졌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근데 시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판매량은 네, 근데 뭐 그런 그 중에서 이제 포드도 판매는 나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 비용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 거고 실제 판매는 스텔란티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떨어지지 않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올라갔거나. 네. 혼다가 조금 올라가고 닛산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현대기아는 사실 거의 뭐 선방을 한 작년과 대비해서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자동차 3사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기차 시장 대응하면서 뭐 잘 GM은 10년 전에 한번 망했다가 이제 그렇죠. 챕터 11 해가지고 한번 망했다가 공적 자금이 다시 살려냈고 네. 세계 회사들 상황은 좀 어때요?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잘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니까요. 시대가 바뀐다고 이제 포드가 언제 때 포드 T자형 모델이 언제 때 모델입니까? 1908년. 10년이다. 네, 뭐 그때 아니에요. 그때 차 팔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 그때 헨리 포드를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독일의 히틀러가. 아. 히틀러는 사실 이제 이야기 좀 이런 이야기도 좋아요. 이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틀러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만들려고 했을 때 네, 가장 동경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당시의 대통령은 헨리 포드 같은 걸출한 자동차 산업인이 있어서 대중화 시켰구나. 근데 독일은 여전히 우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인구 50명당 자동차 한 대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네.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먼저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히틀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가서 나중에 이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을 주도했죠. 여기서 주도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제품력이 뛰어난 게 주도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생산 규모가 다른 나라는 정말 따라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미국에서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1,700만 대, 1,800만 대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중국 이외에는 미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곳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끌고 왔던 거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모의 경제를 그동안은 미국의 빅3가 끌고 왔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같이 이뤄내고 네. 또 일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죠.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이 점유율을 가져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빅3의 위상이 과거와 같은 거냐 네. 그런 걸 이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과거 같진 않죠. 네, 확실히 과거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글로벌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GM은 미국 회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GM에 좋은 건 미국에 미국에도 좋은 좋다. 거다. 네. GM이 들어간 회사 국가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이제 네. 절대적인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냥 미국에서 만들거나 뭐 GM이든 토요타든 포드든 관계없이 그냥 나에게 내가 선택하기 좋은 차면 그냥 난 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비 트렌드는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미국 정부가 아니야.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메이드 인 USA에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지 말고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제 산업민족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GM은 미국 빅3는 잘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겠죠? 활용할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살짝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미국 내에 가서 생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대응책을 찾고 있는 거죠. 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좀 맥락 넣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3% 시청자분들은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니까. 네. 전기차는 어때요?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에 이 대해서 복잡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너무 아니 간단하게 괜찮아요. 했죠. 왜냐하면 네.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산업만 보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앞서 이제 김 원장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가 캐즘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항상 테슬라가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역으로 아니 전 뭐 워낙 문외한이라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전기차가 최근에 잘 팔린다 안 팔린다? 뭐 잘 안 팔리는 건 우리나라 사실이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뭐 유럽은 국가마다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해놓은 그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맞춰가야 되니까 산업이. 그러니까 전기차는 철저하게 정책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조금이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 네. 그 1년에 주어진 보조금 안에서 판매 대수가 소진이 되는 정책에 끌고 가는 시장이에요. 이제 그걸 소비 시장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도 가급적 그 정책에 포커싱을 해서 그 정도 수량만 만들어 팔고 싶은 욕망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상을 팔고 싶어도 보조금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 자체가 조금씩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이제는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자 이제 니네가 보조금 없이 가격 맞춰서 팔어. 대신 우리는 보조금은 안 줄 거야 정부는. 반면에 규제는 계속 강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벌금 내기 싫으면 니네가 팔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테슬라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앨런 머스크는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죠. 네. 오케이. 규제 강하면 전기차밖에 없잖아. 오케이. 나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나는 전기차 싫어. 라고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굿! 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왜 저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고 트럼프는 또 머스크에게 뭘 기대하는 건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뭐 그 분들의 정치적인 네. 이해관계까지 제가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각자 이익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의 IRA 정책이 폐기되는 게 네. 내심 좋아요. 왜죠? 그러니까 혜택도 받지만 네. 내심 좋긴 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의 진입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아, 나는 혼자서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이미 높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원금 안 줘도 돼. 그렇죠. 추격하는 도전자들이 네. 산을 가파르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게 IRA 보조금인데 요거를 탁 끊어버리면 나는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나만 계속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배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많이 판매되든 적게 되든 누군가 배출 규제를 못 맞추는 회사들이 나오게 돼요. 그 회사에다가 이제 배출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만큼 니네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벌금 안 내려면 내 거 크레딧 사. 해가지고 크레딧을 많이 팔 수가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도 내연기관 산업이 여전히 주력이잖아요. 네. 그쪽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정치는 무조건 표를 따라가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정치는 지금 이 순간. 하지만 기업은 내일은 태양. 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의 내연기관 산업 종사자들이 많으니 나는 그쪽에다 포커싱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약간 다르지만 이제 속으로는 맞아 떨어진 거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저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 그렇죠. 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킨다면 네. 뭐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 대신에 전체 시장은 커지지 않더라도 네. 조금씩 커질 거 아니에요. 요건 나만 먹을 거야. 그렇게 이해관계가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IRA를 해도 크게 나쁜 게 아니고 막아도 자기 좋아요. 그럼 막으면은 누가 이제 결정타를 입냐면 미국 내에서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 전기차에 많이 투자를 해놨던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춤 되죠. 네. 야 보조금이 사라져? 내가 지금 저기다 공장 짓고 있는데 저기서 전기차를 1년에 한 30만 대 만들 건데 보조금이 사라져? 그럼 만들어 어디다 팔아? 잠깐만. 지금 공장에 뭐 공사하고 있나? 잠깐 중단해봐. 내 좀 판단 좀 보고. 요렇게 이제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 조절론을 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주춤하는 건 역시 정책과 규제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유럽의 정부들은 그동안 이렇게 전기차로에 과거에 뭐 이렇게 디젤차 몇 년까지만 만들어 그죠? 네.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네. 연합이잖아요. 유니온. 네. 그러니까 28개 나라가 이제 가입됐잖아요. 28개 나라가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 자동차를 가장 강국이 이제 독일이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전동화로 전환이 되면 뿌리가 흔들려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독일은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니까 독일은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은 대부분 유럽 내에서 제품을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막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연기관을 좀 더 끌고 가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나라. 그런데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하나 둘씩 새로운 산업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 나라들이 네.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무슨 소리야? 빨리 가야지. 배출가스 규제해야지. 더 강력하게. 언제까지 이 환경에 대한 이 지저분한 기름을 쓸 거야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강국인 나라와 이제 뭐든 신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나라가 유럽연합 내에서도 충돌을 하는 거죠. 그 이견들을 조절하는 게 유럽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이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위원회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은 잠깐만. 근데 그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 내에서 강국이에요. 네. 입김이 커요. 회비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내는 겁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그렇죠. 전기차가 네. 80. 노르웨이는 신차의 80%? 신차의 80% 이상이 전기차로 판매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팔리는 건 국민들이 전기차를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책과 규제 때문이다. 네, 그런 것도 보조금이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정부가 끌고 가는 게 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독일이라면 벤츠하고 BMW가 같은 회사예요? 아니죠. 다르죠. 다른 회사예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전혀. 근데 어쨌든 독일이라면 전기차 세상이 안 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뭐 독일 벤츠나 BMW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미 기존 시장에서 시장 꽉 잡고 있고, 그죠? 자기들이 글로벌 체인 다 갖고 있는데 시장 옮겨가는 거 그렇게 썩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따라가긴 해야 하지만. 내심은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우리 계속 화석연료 태울 거야. 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은 얘기는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 하는 회사들의 내심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야, 그냥 내연기관 시대 오래 가자. 여기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굳이 전동화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근데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 중에 하나가 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감 측면에서 자꾸 이 수송 분야를 눈여겨 보면서 이제 규제 칼날을 들이대니까 이제 전동화를 통해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화는 내연기관 산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돌파구로서. 다만 이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나 빨리 커질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캐즘의 논란은 이런 겁니다. 2019년, 20년, 21년 뭐 짧게는 21년, 20년 뭐 이때 전기차가 약 한 해마다 성장률이 뭐 80몇 프로, 뭐 100%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뭐 작년 대비 올해 떨어졌으니까 캐즘이다라는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살짝 뒤집어 보면 혹시 그 당시가 과열은 아니었을까? 역으로 원래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데 그때 반짝 피크 친 게 지나친 과열은 아니었나? 기저 효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점진적인 성장이죠. 제가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많이 판매되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처음으로 양산돼서 나온 게 1997년이에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글로벌 판매가 대략 한 8,400만 대가 됐을 때 이제 하이브리드가 약간 83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10.2%. 10%. 네. 10.2% 오는데 27년 걸린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네. 근데 최초의 대량 생산 전기 자동차가 2010년에 등장했어요. 근데 작년 그 2022년 기준으로 약간 전기차가 700만 대 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한 9점 몇 프로 돼요. 네. 그러니까 9점 몇 프로 오는데 10년, 14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보다 상당히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증가한 과열 현상으로 보는 거지. 저는 전기 자동차는 그냥 원래 해마다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캐즘이다 또는 캐즘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잘못된 현미경을 들이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네요. 너무 빨리 달려와서 숨 고르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갈 거냐? 안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할 때 단순하게 배출가스 줄이세요라고 하는 규제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연비를 높이세요라고 하는 규제도 있어요. 연비를 높인다는 게 배출가스를 줄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연비를 높일 때 평균 연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1년에 차 100대를 판다. 근데 이 전체 평균 연비,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전체 평균 내가지고 너는 리터당 17km 이상은 무조건 맞춰라. 그러면 이제 큰 차는 많이 팔면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팔면 리터당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네. 작은 차를 섞어 팔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연비가 워낙 높으니까 환산할 때 보통 리터당 한 55km 잡으니까 올라가니까 큰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대형 차를. 이렇게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편에서 미국 내에서 규제는 뭐냐면 과거에 전기 자동차가 연비로 환산시켰을 때 리터당 150km였어요. 그건 하여튼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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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니까 네, 네. 엄청나게 평균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작년에 야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이제 현실화 시킨 거죠. 그걸 70%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네.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연비를 맞춰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내가 전기차 한 대를 팔면 내연기관 세 대를 팔 수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효율이 70% 떨어진 걸로 잡히니까 얘 한 대 팔 때 내연기관 두 대밖에 못 파네. 네. 그러면 전기차 한 대 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해서 얘 한 대 더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친구가 하이브리드 벤츠 하이브리드를 뭐 1,000 얼마를 할인받고 샀는데 네. 작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쟤들이 밀어내기 한대. 네. 뭘 밀어내? 그거 맞추는 거예요. 예. 네. 저공해 차량 만들어야 되는 맞아요. 그게 독일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비중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 방법 없으니까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그렇죠. 할인해서 파는. 네, 그게 보통 네. 이제 연말에 가면 예전에 아우디도 그랬죠. 네. 아우디 A3 소형차 팔 때 꽤 많이 깎아줬어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딱 3,000대 한정해가지고 네. 그거 맞추는 용이었어요. 아. 배출가스 기준 평균 연비 맞추는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교수님 생각엔 그럼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이대로 간다. 네, 전기차 시대로.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10년, 20년 안에 뭐 내연기관 차는 이제 사그러든다. 사그러든다기보다는 네. 이제 공존의 같이. 시대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럽은 뭐 몇 년까지 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생산하지 마, 이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2035년에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라고 했는데 2035년. 네, 네. 했는데 이제 유럽도 가만히 보니까 2035년이면 이제 불과 한 9년 정도 남았잖아요. 9년 사이에 내연기관을 없앤다? 불가능해요. 네, 자기들이 봐도 불가능해요. 너무 빨리 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은 존재시키되 가급적 배출가스가 덜한 걸로 존재를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이야? 그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럽 아, 내에서. 우리나라는 저 주차장 공영 주차장 갈 때 예. 하이브리드 반값 해주는데 예. 디젤은 또 안 해줘요. 디젤 하이브리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친환경의 개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자동차에서 친환경은 고효율을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기름 1리터 써가지고 얼마나 멀리 가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고효율이잖아요. 네. 그러면 친환경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적게 쓰니까. 석유 에너지를 적게 네, 쓰니까.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 네. 최대 주행거리. 이게 이제 친환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효율 개념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고효율이죠. 왜냐하면 디젤의 빈자리를 얘가 메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을 선택하던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디젤의 고효율을 찾던
없던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내연기관 타는 사람이 내연기관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러니 같이 올라가죠. 선택이 쉬우니까. 근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이거 한번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너가 아끼는 돈이 4년이면 그거 이야기 월급쟁이들은 차 바꿀 네, 때 하죠, 친구들끼리 하죠, 하는데 하죠, 이거 하죠. 맞나 좀 봐주세요. 네, 하죠. 아, 그래서 너가 한 4년이면 1,500만 원 아껴. 근데 그 전기차 사면 그 배터리가 한 6, 7년 지나면 그거 바꿔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든단 말이야. 그 돈이 그 돈이야. 이건 어디까지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배터리를 뭐 6, 7년 사이에 바꾸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보증 수리 기간이 뭐 10년에 20만 킬로미터니까 네. 충분히 문제는 없는 거고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네. 문제가 아, 생기지만 그럼 10년 지나도 그 배터리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네. 그 정도 되니까 워런티를 해주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휴대폰 배터리는 저 한 3년, 5년 쓰면 금방 방전되잖아요. 자동차는 안 그래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안 아니, 그래요.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서. 네, 전기차는 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 배터리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좀 엄청난 기술의 축약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연기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연기관으로 이동한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연기관이네? 그럼 이거 금지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이브리드는 주 동력이 엔진 기름 동력이고 네. 보조 동력이 전기잖아요. 근데 전기 동력도 결국은 기름 태워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원천 자체가 기름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내연기관 쪽으로 분류해서 이제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35년에 내연기관을 중단했을 때 나온 얘기가 이제 차라리 에너지를 바꾸자.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죄가 없지 않냐. 엔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네. 하드웨어인데 그 안에서 사는 연료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연료를 뭐 탄소 중립 연료라고 하는 이제 그쪽으로 좀 가보자라고 네.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중국산 자동차들은 어때요? 전기차로 가요? 가죠. 네.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자동차 역사를 잠깐 좀 네, 네. 얘기하면 재밌어요. 중국의 자동차 역사는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중국은 이제 그 사회주의 하면서 그 철저하게 국가 생산 체제에 있었기 네.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도 뭐 1950년대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성장 자체가 더뎠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으로 외칠 네. 때 처음으로 시장을 연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중국이 자동차가 안 되니까 중국도 좀 잘 먹고 잘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을 들어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먼저 들어간 거죠. 원래 폭스바겐 전에는 토요타에 제안을 했어요. 네. 덩샤오핑이 그 당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자동차에서 몇 군데 방문을 한 다음에 토요타한테 들어와라. 그래서 토요타가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냐면 야 니네 뭘 믿고 들어가. 가서 공장 짓고 투자 다 했는데 니네는 체제가 너무 일방적이잖아.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훗날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중국 공무원 세계에서 토요타 차를 사면 안 된다는 금기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덩샤오핑이 토요타에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 뒤로 이제 폭스바겐이 들어가서 지금 중국의 많은 자동차 산업을 일궈놨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합작 회사로 내연기관 산업을 키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 토종 브랜드의 내연기관으로는 글로벌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네. 기술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합작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중국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제 선진 기술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중국 내에서 내수 판매 키우고 이런 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징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하고 합작사가 만든 차는 현대 제품이니까 그거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팔고 하겠는데 네. 베이징 자동차가 토종으로 만든 이 자동차 내연기관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 그랬더니 팔 곳이 없어요. 아. 네. 일단은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 배출가스도 기준 맞춰보니까 다 안 되고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굴기가 불가능한 거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한 30년 전서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꾸 중국이 전기 자동차로 조금씩 할 때 글로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의 전기차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자꾸 나온 얘기가 이제 기후위기가 그때부터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후위기와 탄소 배출 저감이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만만한 분야. 사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건 공장 가동을 줄이시오. 물건을 적게 만드시오.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나라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수송 분야를 보게 된 거죠. 수송 분야는 개인들이 차를 많이 사고 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규제로 네. 이제 줄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에게 살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국은 우리의 기회는 전기차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전기차를 엄청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그 기간이 축적된 기간이 30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 내수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웠죠. 근데 전기 자동차에는 제품의 경쟁 요소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냥 배터리, 모터는 거의 상향 평준화돼 있고 결국 배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터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저렴한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중국도 깔고. 네. 근데 그런 사이에 기후변화, 탄소 배출 저감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나라에서도 야 우리도 전기차 해야 되겠다. 자꾸 규제 때문에 안 되겠어. 탄소 줄이라고 하지 뭐 자꾸 뭐 한다 그러면 뭐 유럽에서 자동차 좀 가져가려 그러면 야 탄소 국경세 있어. 니네 탄소 배출 많이 했으면 갖고 오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전기차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0년을 전후로 내연기관에 강조했던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요. 네. 근데 뛰어들었는데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겠죠. 네, 당연히 이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전기차를 했으면야 모르겠는데 기존에 내연기관 하던 거는 하나씩 전기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전환 비용을 쓰면은 돈을 어디선가 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한편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는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에 올인했던 기업들 관점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전기차가 이게 계륵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 이제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은 봐 니네 그렇지 하기 싫잖아. 하지 마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또 기업 관점에서는 아무리 트럼프가 얘기한다 그래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왜? 안 하면 둘러싸일 거 아니에요. 네. 남미나 저기 노스 아메리카 이제 캐나다 쪽이나 다 전기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둘러싸일 거 아닙니까? 동남아도 전기차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미국의 내연기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말 갈라파고스 군도가 되는 거죠. 미국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그냥 내연기관 붙들고 그냥 꼬르륵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자동차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타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타봤죠. 어때요? 우리 느낌은 제가 이제 독일이나 유럽 중심으로 또 미국 중심의 이 테슬라가 이제 고가에 또는 앞서가는 전기차 시장을 딱 잡고 있다면 동남아나 중국 시장에서는 좀 저가에 좀 예쁘고 네. 좀 저렴하면서 뭔가 어딘가 좀 허술해 보이는 이미지는 그래요. 그런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네. 동남아에서 특파원 근무하셨잖아요. 네, 방콕에 있었죠. 그러니까 방콕에 전기차 많이 있잖아요. 많이 팔아요. 중국 전기차 많이 팔 많이 겁니다. 팔아요. 제가 태국에. 통계는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당연히 보조금인데, 나오죠. 네. 그러니까 태국이 그 자동차 산업이 커요. 은근히 커요. 잘했잖아요. 그럼요. 태국이 관광 GDP에서 관광보다 자동차 산업이 더 커요. CKD 산업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 크러스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똑같네요, 중국하고. 이거 이제 기존의 내연차 크러스터를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서요, 이 산업이라는 게 이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아주 힘들대요. 살짝 업데이트하는 거. 네. 저항이 세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해답은 중국차 아니에요. 중국 그 BYD나 진짜 만리장성 그레이트 월. 그 자동차 창청이라고 하는데 그 자동차 장성 자동차. 되게 저가.
태국이 우리보다 자동차가 보통 한 30% 세금 때문에 한 30-40%가 비싼데 1,000만 원 정도면 태국에서 굉장히 싼 차예요. 그런 전기차 되게 많이 굴러다녀요. 맞죠? BYD 네. 정말 많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태국의 서민들은 네. 그냥 쉽게 구매하는 거죠. 네, 보조금이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보조금 많이 주다가 15만 바트니까 600만 원 주다가 10만 바트로 줄였다. 일본의 내연기관 차들이 그 완성차 회사들이 방콕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그럼요. 30몇 개나 들어와 있거든요. 네, 꽉 잡고 있죠. 부품 판매가 안 된대요. 음. 전기차가 팔리니까. 그래서 또 태국 정부가 어떡하지? 해가지고 다시 또 보조금을 줄였다던가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매 대수를 조절하는 거죠. 네. 너무 빨리 가면 내연기관의 일자리나 저항이 많이 세고 네.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면은 산업의 주도권을 잃을 것 같고 해서 네. 정책으로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신산업을 하자는 목소리는 네. 빨리 치고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늦어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또 막는 쪽에서는 막는다기보다 좀 속도 조절을 외치는 쪽에서는 그렇게 빨리 해서 우리 다 죽으면 아이고 좋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네. 위정자들 관점에서는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기존 산업도 지켜야 되고 일자리를 네. 신산업도 만들고 싶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동화를 빨리 하면 부품업체 900개가 사라진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속도 조절의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산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강력한 입장이었고 네. 반면에 이제 전기차 쪽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라톤 시작됐다. 네. 언제까지 선두 그룹이 아닌 한 2, 3위 그룹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선두 그룹을 뒤에서 바라만 볼 거냐. 쫓아가서 선두 그룹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가능한 얘기지. 어차피 산업이 전환된다라는 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니 지금 늦으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때 따라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서로 팽팽하게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돼요? 이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네. 그 중국 전기 자동차 제품만 놓고 보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을 실제 경험하고 중국 가서 전기 자동차가 운행되는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중국이 무섭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야, 그게 뭐 중국차가 뭐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전기차 이야기하면 항상 그 의견란에 이 양쪽 의견들이 엄청나게 충돌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역으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국이 중국보다 전기차나 5년 정도 더 따라와야 될 거야. 지금? 네, 우리한테 그래요. 대놓고. 예를 들면 내연기관은 중국이 뭐 한국보다 좀 늦어서 아직 안 되지만 전기는 니네가 한 5년 정도 늦어. 왜냐하면 한국 전기차도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 회사들도 갔다 뜯어보고 다 이렇게 보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벤치마킹 하니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 전기차를 열어보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는 현대차한테도 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 4월에 베이징 모터쇼에 연구원을 1,500명을 보냈어요. 그게 정의선 회장의 지시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경쟁자야. 그렇죠. 가서 배워. 네. 라고 직접 보낸 거예요. 그 정도의 연구원이 총동원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경쟁자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글로벌에서. 네. 확실한 경쟁자로 입지를 한 거예요. 말씀 중에 이건 확인하고 가야 돼. 댓글에서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차 중에 브랜드로 따지면 벤츠, BMW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테슬라예요. 1위 업체가 어디예요? 이것도 이제 대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동차 가장 많이 파는 회사요? 아니 그냥 내연차든 전기차든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네. 가장 많이 수입되는 가장 지금 많이 팔리는. 테슬라가 많이 팔죠.
저분 말이 아까 그분 네, 말이 맞았네요. 네, 자, 정리하고 갈게요. 서로만 누구 말이 맞나 하셨는데. 테슬라가 많이 팔아요. 단일 브랜드로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산인데도 많이 팔려요. 네, 그게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말고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그러니까 벤츠보다도 단일 테슬라가 차종으로도 많이 많이 팔리고 팔립니다. BMW보다 테슬라가 네. 브랜드로는. 네. 그렇군요. 네.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야기 더 해주실 거 있어요? 하이브리드 넘어가도 아니 돼요? 뭐 뭐든 말씀하세요. 왜 또 갑자기 근데 하이브리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전기차로 가기에는 나도 뭔가 미래의 차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김원장 기자께서 전원주택을 좋아해요. 네. 전원주택에 30년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아파트로 옮겨야 돼요. 딱 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자신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전원스러운 네. 주택을 찾아요. 네. 하지만 기능은 좀 많이 들어간.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그냥 내연기관을 선택한 게 하이브리드예요. 쉽죠, 선택이. 네. 아주 쉽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좋고.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는 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아예 에너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의 라이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라이프 자체가. 단순하게 기름 넣고 멀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전기를 빼다가 캠핑카 쓰기도 하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결정하는 친구들 보면 네. 제가 MBTI 잘 몰라서 그렇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결단력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뭐 이런 게 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그 대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맞아요.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굉장히 잘 알아.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아요. 만족도도 내연기관 타는 사람보다 많이 아니까. 월등히 높아요. 알면 알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적인 측면으로 전기 자동차가 거부가 됩니까라고 설문 리서치를 해보면 제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뭐가 높으냐면 네. 그거를 사가지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는 그걸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자,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충전 시간은 계속 짧아집니다. 그건 어차피 기술적으로 발전할 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초창기에 마차 시대 초창기에 말보다 자동차는 월등히 느렸어요. 최고 시속이 16km밖에 안 됐으니까. 규제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규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 한 2, 30년 지나면서 엔진이 계속 발전하면서 순식간에 동물의 그 이동성을 이제 따라잡은 거죠. 네. 그러면 전기 자동차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눈 떴더니 마치 바깥에 크리스마스 때 그냥 바깥에 딱 보면 하얗게 눈이 쌓여 있잖아요. 와, 세상이 달라졌네.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사는 이제 바구니처럼 우리 가게에 오시면 라면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 쫄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전기 자동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수소도 있고 너무 매운맛이 싫으면 그렇죠. 예. 휘발유도 있고 적당히 매운맛 예, 하이브리드. 휘발유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휘발유나 그쪽은 자꾸 규제가 들어오니까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이쪽을 조금 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산 체제를 가져가는 거죠. 네. 앞으로 2, 3년 동안 얘가 갈 것 같아. 하이브리드가 갈 것 같아. 그러면 하이브리드 비중 늘리고. 그러다 갑자기 또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확 늘어났네. 그럼 또 전기차 확 늘리고. 요거는 이제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이렇게 시장을 확대하면서 일본 차의 입지는 좀 줄어들까요? 일본 차 이미- 시장 점유율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네. 동남아에서 내연기관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직접 보신 것처럼 네. 중국 기업들이 많이 와서 전기 자동차로 시장을 차지하니까 그만큼 내연기관 덜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도 동남아 쪽에다가 전기 자동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두 대씩 지금 이제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네. 이게 이내 전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해봐야 뭐 글로벌에서 따지면 현대하고 기아밖에 없잖아요. 네. 두 개죠. 그러니까 브랜드 두 개가 글로벌을 이렇게 다 차종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네. 뭐 도요타 그룹, 뭐 닛산 그룹 빼면은 두세 개로 한 세네 개로 압축이 되는데 이제 세 개, 네 개 회사가 이제 동남아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중국은 회사가 너무 많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브랜드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5개, 6개, 많게는 13개, 14개 브랜드가 동시에 들어가지고 한 대씩만 팔아도 이 일단은 포션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중국 차는 일단 그 브랜드가 그렇게 많아도 일단 자기네 나라에서 내수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한 5%만 차지해도 얼마를 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시장이 크니까 내수를 견뎌내면서 네. 나머지를 이제 밀어내기를 한다. 밀어내기 하는데 그때 한 업체만 오는 게 아니라 BYD가 갔어? 그러면 뭐 질이 따라 들어가고 뭐 상하이 따라 들어가고 네. 또 다른 이제 뭐 신생 뭐 리오토나 뭐 샤오펑이나 다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막 많은 곳은 뭐 17개 브랜드가 막 팔고 있어요. 도대체 중국 차 메이커는 몇 개예요? 저도 다 못 세요. 아, 일본은 전기차 늦었어요? 뭐 아니 모든 산업과 모든 업종에서 일본이 뭐 산업 전반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데 전기차도 좀 놓치는 늦게 출발하는 느낌, 뒤처지는 이게 이제 느낌. 경험이죠. 어차피 이제 결국 일본 차를 해봤자 사실 도요타하고 도요타하고 닛산인데. 뭐 닛산이죠. 네. 경험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타가 1997년도에 하이브리드 내놓을 때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득세할 것이다. 아 도요타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 대량 생산 하이브리드는 네. 이제 처음 프리우스라는 차종을 처음 네. 만들었는데 그때 내놓을 때 앞으로 이 차는 친환경 이런 것보다 점점 고효율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질 거고 그 고효율이 결국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계속 해마다 안 빠지고 조금씩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가파르게 늘어난 형국이고 도요타는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동화 된다라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확 바뀌는 건. 그러니까 도요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잖아요. 뭐 몇 대 팔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나라의 시장에 따라 가지고 따라가되 전기 자동차에 올인하진 않아요. 전략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차를 더 밀어붙이는 게 더 낫다 판단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하지만 준비는 하죠. 네,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당장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의 제품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가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 변속기 있어야 제대로 된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배터리 다 외부에다 의존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배터리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 만든 것도 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치사슬. 네. 그럼 이제 자동차 회사가 가치사슬을 가져가려면 적어도 파워트레인, 이 동력을 만드는 이 핵심 장치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로 가니까 핵심은 배터리인데 네.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전동화를 할 때 반드시 배터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셀도 만들려고 하죠. 네.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비슷해요? 그럼요. 기술 준비는 하지만 아니 현대차는 좀 빨리 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 예언자들의 속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지구상에서 자동차가 약 한 9천만 대에서 9,400만 대 정도 팔려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전기 자동차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참. 이거를 예측하는 기관이 다 달라요. 뭐 제 아무리 뭐 뛰어난 뭐 맥킨지 뭐 아더 앤더슨 뭐
베렌컴퍼니 많잖아요. 여기서 내놓는 거, 국제 에너지 기구 내놓는 거, 현대차 그룹 경영연구소에서 네. 내놓는 거 뭐 무슨 뭐 전 세계 다 달라요. 이게 회사마다 전망치가 다 다릅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생각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빨라지면 규제가 더 빨라지니까 비중이 늘어날 거야라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렇게 해도 저항이 너무 세서 네. 그렇게 속도가 안 날 거야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생각보다 전동화 속도가 빠를 거야라고 예측을 해서 빨리 돌아선 거예요. 네, 근데 예를 토요타 들면 도요타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근데 네. 토요타는 생각보다 그 포션이 빨리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2035년 기준으로 예측합시다. 그러면 김원장 앵커가 현대차 입장이면 야, 우리는 그래도 1억 대 중에 네. 한 30%는 본다. 그 3천만 대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본 거고. 제가 이제 도요타 하면 3천만 대는 턱도 없어. 내가 볼 때는 1,700, 1,800만 대? 그 줌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 따라 준비하는 거죠. 중요한 건 도요타나 현대차 정도 수준이 되면 못 만들어서 안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성숙도를 보는 거죠. 네. 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될 거라고 보고 일단 가자. 도요타는 더 늦어질 거다. 도요타 회장이 왜 전기차 점유율은 30%안 넘을 것이다. 안 넘을 거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전기차로 잘 안 넘어가. 네, 도요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토요타는 그걸 가지고 멀티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멀티모달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다리. 내연기관도 있고 네.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일단은 다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에너지가 동력의 주력 에너지로 성장할 건지를 관망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주력 모델을 투입할 거야.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현대차와 도요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공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10년 후에 우리가 거리 나가보면 저 여의도 여기 나가보면 절반 정도가 전기차입니까? 10년 후에. 저는 생각보다 빨리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보면 토요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후학적 관점도 들어가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자꾸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 3%를 포함해서 자꾸 미디어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자극이 현실이 되니까. 되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려면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야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최근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소득이 한 4만 달러가 넘어가면 인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를.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5천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가 다 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지만 일단은 4만 달러에 근접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더 강해진다. 네. 그러면 좀 빨리 가자. 그리고 못 쫓아오는 나라들은 거기다 뭔가 지원을 해서 꼭 내연기관을 쓰더라도 새로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배출을 좀 저감해야만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회적인 소셜 의식들이 조금씩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의식이 시장을 조금 빨리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봐요. 네. 오늘 말을 결국 너무 정치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아니 모든 산업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네. 네.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요. 53분이에요. 빨리 갈게요. 아니에요. 테슬라가 뭐 주가 측면에서 아니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굉장했잖아요. 유튜브 보면 뭐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차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서 뭐 지금 잘 안 돼요. 자율주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보다 테슬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자율주행이 어려운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또 제도가 관련돼 있잖아요. 제도도 제도이지만 기술? 기술적으로도 아직 아. 완벽하지 못해요. 물론 네. 구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이제 유료 상용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충분하게 전 세계로 보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율주행의 기술적 성숙도는 상당 수준 올라왔다. 그러면 기술이 성숙됐다고 이게 상용화되느냐? 이게 상용화와 기술의 성숙도는 좀 별개의 문제다. 네. 예.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나갈 대회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테슬라도 결국은 기술적인 성숙도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상용화하는 거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자율주행의 법적 주행 논란이 벌어진 배경이 이제 바로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사고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또 저항은 당연할 테고. 기술이 아니고 제도가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성숙도는 계속 올라간다고. 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결국 제도가 막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거를 풀자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 전에 이거를 미리 공론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 네. 미리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게 상용화로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율주행이 돼 안 돼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 벌 수 없어 이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 돼. 근데 그걸로 돈 벌 수 있어? 아니 안 되는데 제도가 못 받쳐줘서.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자동차 산업에서 또 민족 산업주의라고 하셨어요. 네. 강화될 것이다. 이건 트럼프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에요. 글로벌 흐름이? 네, 글로벌 흐름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내연기관만 하고 있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중국이라고 하는 전기차의 강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시장을 막았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에 글로벌 하면서 열자라고 했었고. 근데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워낙 세니까 네. 이제는 미국이 시장을 막자라고 나오는 거죠. 시장을 막을 때 전기차만 막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도 같이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미국이 민족 산업주의를 표방을 하면 여기서 만든 거 못 팔게 하면 미국 가서 많이 지어야죠. 근데 미국 가서 많이 만들면 그만큼 미국의 수출 물량,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는 물량은 줄어들겠죠. 네. 그럼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민족 산업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이제 현대차는 수익이 똑같고 영업이익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렇죠.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우리 GDP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공장이 보는 거죠.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가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고,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높은 장벽이 허물어진 거라고. 기존의 내연기관 산업은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내연기관 자체의 기술 장벽이 너무 커서. 네. 근데 전기 자동차는 막 들어와요. 아까 태국 말씀하셨는데 네. 태국도 하잖아요. PTT 그룹하고 해가지고 그 맞아요.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나라가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독자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연기관은 뭐 120년대 포드차가 아직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못 쫓아가니까 직접 그 나라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험난하겠죠. 튀르키예도 만들고 있고 베트남도 빈페스도 만들었고 사우디도 만들었고 시어라고 하는 브랜드 만들었고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 그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을 때 국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었던 산업이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로 뭔가 내가 새로운 산업을 할 거야. 그러려면 누군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리하고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내수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선 좋은 그쵸, 소식은 예,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예. 모든 산업에 걸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영주 교수와 함께 들쭉날쭉한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시장 좀 반듯하게 펴봤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